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9년 9월 종로 모의고사 국어 영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선생님은 풀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화작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마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문법의 경우도 이제 문법 지식이 탄탄하게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다. 그리고 중세국어도 중세국어 문법 실력보다는 기본적으로 현대국어 실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에서 이제 법지문, 채권 영역, 근저당권에 관한 지문은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제 이제 계산하는 문제도 있었고, 이제 본문과 본문의 적절한 이해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난이도 있던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웰컴 투 동막골 그 지문도 이제 인물 간 관계를 파악하는 거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앞에 그 판문점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는 부분에서 좀 사고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후설의 이론에 대한 그 지문은 지문 자체도 난이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시와 그 이후 역사 지문, 그 다음에 고전 시가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해설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들 위주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정부사에 관한 문제죠. 근데 부정부사에서 안, 못이 쓰여서 이루어지는 짧은 부정문, 자, 그 다음에 아니,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못하다가 쓰이는 긴 부정문을 비교하는 건데요. 핵심 내용은 짧은 부정문, 아니나 못을 사용하는 짧은 부정문의 어떤 한계, 사용에 제한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서술어로 쓰인 용언이 합성어나 아니면 파생어일 때는 한계보다 제한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적절하겠네요. 자, 파생어일 때는 자,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걸 합해서 이제 복합어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답이 쓰인 그 파생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또 예외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서술어가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에도 피동사나 그리고 사동사, 자, 그 뒤에 자, 보조적 연결어미로 연결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보조적 연결어미로 연결된 합성동사. 자, 이 경우에는 짧은 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 보조적 연결어미가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어미의 종류를 공부했을 때 자, 용어는 어간과 자, 어미로 구성되어 있고, 자, 어미에는 크게 자, 선어말 어미와 그 다음에 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말 어미는 크게 세 가지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이때 이 연결 어미에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자, 그리고 보조적 연결어미 이렇게 있었어요. 자,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났던 친구들은 자, 이 보조적 연결어미에서 이름에서 보듯이 얘가 바로 자, 본용언과 자,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어미다. 이거를 조금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는 4개가 있어요. 흔히 악해지고, 악해지고, 악해지고 이렇게 외웁니다. 자, 뭐뭐 뭐뭐하게, 뭐뭐하지, 뭐뭐하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먹어보다 할 때 자, 먹어와 보다를 연결해주는 요 어라는 어미가 보조적 연결어미. 자, 뭐뭐하게 되다. 자, 피동의 의미인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요 개가 보조적 연결어미. 자, 먹지 않다. 자, 오늘 나오는 거죠. 부정의 보조용언 않다나 못하다를 본용언과 이어주는 요 지. 자, 그다음에 먹고 싶다.
자, 쉽다라는 보조 용언과 앞에 있는 요 본 용언 먹다를 이어준 요 고,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보조적 연결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적 연결어미가 사용된 합성 동사,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냐를 결정짓는 요소였겠죠. 자, 거기 보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고, 자, 3번 돌아가다라는 합성어를 보면, 자, 돌아가다는 자, 돌다와 가다의 합성어고요. 자, 여기는 요 아가 바로 뭐다? 보조적 연결어미가 되겠죠. 얘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연결된 합성동사이기 때문에 자, 뭐가 가능하다? 짧은 부정문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돌아가다는 합성어인 용언이긴 하지만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기 때문에 짧은 부정문으로 전환 시 부정부사 함께 쓰일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본문을 읽으면 자, 중세 국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명사절, 관형절, 그리고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요게 포인트가 되었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자, 내 겨집이라 가져가디 어려울세. 자, 가져가디 어려울세. 자, 본문에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명사절은 명사형 전성어미 디, 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때 디가 들어있죠. 자, 명사절이 여기에 쓰였구나. 그리고 자, 어려발세. 그래서 자, 어렵다 앞에서 주어로 쓰였구나. 자, 1번 선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비를 봅시다. 광채난 너비 광명이 비치다 뜻이요. 자, 비치다 아래 시옷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자, 본문에 보니까 자, 관형절을 설명하는 괄호 3번의 아래 봅시다. 자, 삼액 불이 깊음은 한 다음에 그 아래줄 끝에 자, 그런데 현대국어와 달리 종종 관형격 조사 시옷이 결합하여 관형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자, 그런 설명을 읽고 나서 자, 보기의 B를 보면 자, 현대국어에서 광치는 넓게 광명이 비친다는 뜻이요. 그래서 비친다는 이게 뜻을 꾸며주는 관형절이죠. 그런데 중세국어에 그것을 비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끝에 붙은 이 시옷은 본문에 의하면 관형격 조사겠죠. 그래서 2번에서 B를 보니 비치닷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하여 관형어를 이다 이게 아니라 자, 뭐가 되겠어요? 자, 관형격 조사 시옷이 결합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나머지는 자, 본문하고 대응해 보면 3번 C의 심이 깊은 내 없던 자, 이것은 의미상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자, 요거는 뭘 보고 판단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현대어 해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C에 보면 현대어 해석에 심이 깊고 자, and, but, or 뭐뭐하고 뭐뭐하지만 뭐뭐하거나 자,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석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데 본문에는 C에는 심이 깊은이라고 해서 관형절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본문에 자, 관형절에 대해 설명한 괄호 3번의 바로 아랫단락 마지막 줄에 또한 의미상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들이 관형절의 형태로 연달아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했기 때문에 자,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뒤에서 우리는 열애를 의미하는 대명사가 아니므로 우리랄 아달이라는 간접 인용절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랬는데 자, 4번 가서 뒤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열애, 상례, 우리를 아달이라 니라시닝이다. 그랬는데 자, 열애가 상례, 아직까지 항상 자, 현대어죠. 현대어 해석을 보면 항상 우리를 아들이라고 이르셨다. 그러니까 이때 자, 우리에는 열애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고요. 아달이라 이르시다 했을 때 이 아들이라 이것은 열애가 한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만약에 열애의 말을 직접 인용한 거라면 열애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너희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자,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열애의 말을 직접 갖다 쓴 게 아니라 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열애의 말을 다시 변형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취지가 바로 4번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뒤에서 우리는 열애를 의미하는 대명사가 아니므로. 이 말이 무슨 뜻이다? 다시 한번. 자, 우리를 아들이라 이르셨다 했을 때 이 아들이라, 우리를 아들이라 이르셨다. 이 내용이 열애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열애가 열애 입장에서 말한 걸 직접 갖다 쓴 게 아니라 열애의 말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변형해서 쓴 거다. 그래서 간접 인용이고, 자, 본문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단락 인용절의 특징이 자, 라고나 고와 같은 인용절 표지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라 이르시니이다. 여기에 아들이라 고, 현대국어에서처럼 고라는 표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중세고에는 이런 걸 쓰지 않는다. 간접 인용이다라는 걸 판단할 때 1인칭에 그 말을 한 그 말을 직접 한 주체가 포함되는가 요거를 판단해 보면 되겠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선지죠. 자, 그리고 5번. 자, 이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인 무료대 가서 확인해 보면 또 무료대 또 묻기를 내 어느 곳에 난다. 그래서 자, 인용절 내 어느 곳에 난다. 자, 이때 이 말은 여기서 너는 정말로 말하는 사람, 선숙이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을 뜻하죠. 자, 이럴 때는 선숙의 말을 직접 인용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간접 인용문이었다면 여기서 너는이 아니라 그 너가 지칭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여기 써줬어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물었다면 선숙이 또 물어대 선숙이 또 내가 어느 곳에 났는지를 물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했어야 되는데 너는 이라고 해서 상대방, 선숙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인용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로대라는 서술어 바로 뒤에 그 인용절이 왔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14번입니다. 자, 14번도 중세국어 문제인 것 같지만 자, 사실은 자, 현대국어 실력이 좀 중요한 자,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냐면 관형절 뒤에 피수식어가 관형절 속에 무슨 성분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아기, 나한, 자, 겨집, 달. 자, 요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현대국어를 참고하면 좀 더 쉽겠죠. 아기, 낳은, 여자들을 보고 자, 그러면 관형절 속에 생략된 성분이 무엇이냐? 자, 이것은 자, 뒤에 있는 피수식어를 관형절 속으로 넣었을 때 이 피수식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따져보면 돼요. 자, 이것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자, 피수식어가 문장의 관형절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들어갔을 때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면 자, 나를 보면 자, 나에서는 자, 낳은 자식이 그랬어요. 자, 현대국어 해석을 보니까 자, 낳은 자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형절이 꾸며주는 피수식어 요 자식은 자, 관형절 안으로 이렇게 넣는다고 쳤을 때 자식을 낳다. 자, 피수식어가 자, 관형절에서 하는 역할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관찰한 후에 그러면 언제만 오를 썼냐? 이때 나한에는 자, 아가 쓰였고요. 똑같은 나타인데 자, 여기는 나흔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혼을 흔으로 잘못 썼네요. 혼이라고 돼야 맞는 거죠. 이때는 선어 말함이 오가 여기에 쓰였어요. 그럼 이 오는 왜 쓰였다? 자, 피수식어가 목적어일 때 쓰이는구나. 자, 그래서 그대로 넣으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파트가 조금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자, 문제 푸는데 부담이 조금 덜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15번의 사전 문제가 비교적 조금 생각을 요하는 문제였을 수는 있겠다. 자, 하다라는 말이 그냥 동사. 자, 첫 번째 동사는 본용원의 동사로 쓰였다는 뜻이죠. 자, 네모 1, 2, 3번의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것은 자, 다의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까만 네모 1 옆에 뭐뭐을 또는 뭐뭐을 뭐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필수적인 성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네모 1번은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외에 목적어가 필요하다. 자, 2번은
세 자리 서술어, 3번은 두 자리 서술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로마자 2번, 3번에는 보조동사나 보조 형용사로 사용되는 케이스, 뜻풀이와 그리고 예문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 형용사 같은 경우에 보면 괄호 안에 형용사 뒤에서 뭐뭐 하기는 하다, 뭐뭐 하기도 하다. 그 대시 부분에 이제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일단 긍정하거나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번 선지 볼게요. 자, 하다의 로마자 3의 기억. 자, 용례로 부지런하기만 하면 됐지. 이때 부지런하기, 이게 부지런하다니까 형용사 맞고요. 자, 그리고 자, 본문의 그 위에 있는 기억의 예시에는 없지만 부지런하기 뒤에 자, 는, 부지런하기 도, 부지런하기 나 이런 보조사가 붙었던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부지런하기만 이것도 보조사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됐다. 이때 이 하다라는 말에는 앞에 있는 부지런하다라는 속성을 긍정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로마자 3의 기억의 사례, 용례로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4번 자, 로마자 1의 1의 니은, 표정이나 태도 따위를 짓거나 나타내다. 예문에 보면 자, 선생님께서 반가운 기색을 했다 했으니까 맞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번 보니까 자, 모임 장소를 친구 집으로 하여 했을 때 자, 일단 설명 자체의 끝에 주어 외에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해서 세 자리 서술한 뜻인데 로마 1의 네모 3의 기억을 보면 뭐뭐으로라는 부사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죠. 그래서 세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설명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고쳐보면 의미에 맞는 게 로마자 1의 네모 3이 아니라 네모 2의 기억으로 들어가면 맞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5번의 답은 5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자, 우리 그 독서 지문 자 16에서 20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 지문이 나오면 항상 자, 뭘 고려해야 되냐면 개념 간의 관계, 상위 관계와 하위 관계, 그러니까 무엇이 상위하고 하위인지 이것이 무엇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 비교 대조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단락을 딱 읽는 순간 자, 머릿속에 두 가지 단어가 남아야 됩니다. 첫 번째 채권, 자, 그리고 물권. 요 두 가지 단어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차이점. 채권은 자, 누구한테만. 자, 어떤 사람 A가 채권을 가졌다는 거는 이 사람과 계약을 맺은 채권 관계를 맺은 특정인, 본문에 있는 용어를 쓰면 특정인과의 관계에서만 A가 채권을 갖는다. 계약을 한 사람만. 자, 그리고 물권은 자, 어떤 사람이 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넷째 줄에 자, 어느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구나. 자, 그리고 자, 아래 채권법에는 계약의 종류를 예시하고 있지만 의사 합치만 있으면 새로운 채권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자, 물권은 오로지 법률 규정에 있는 것만 허용된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설명될 권리들이 채권에 속하는지 물권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겠어요. 자, 다음 단락 읽어보니까 자, 물권 중 저당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저당권이라는 것은 물권의 하위 개념이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물권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면 됩니다. 자,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저당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거기 체크해야 되겠죠?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당권은 저당물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지만 저당물에 대한 자, 요런 거 보세요. 자, 이거는 권리지만 이런 권리는 아니다. 이럴 때는 자, 선지에서 물어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 밑줄 치시고 제한된 권리이다.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보통 당사자 간에 자, 법률 지문 나오면 어떤 권리가 형성되기 위한 요건 나오면 꼭 체크합니다. 설정 계약이 필요한다. 그 다음에 등기가 필요하다. 거기 밑줄 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물을 경매에 붙여 채무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물을 경매에 붙여 채무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거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단락의 핵심어는 저당권이고 이 저당권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에 밑줄을 쳐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저당권에 대한 자, 예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예시와 저당권을 자, 1대1로 자, 대응시켜서 저당권의 설명을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가령 박 씨가 김 씨 아파트를 담보로 일정 금액의 돈을 빌려주는 대출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자, 계약했습니다. 아까 자, 두 번째 단락에 설정 계약 필요하다고 했죠. 자, 채무자인 김 씨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 박 씨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야 자, 위에 등기 필요하다고 했죠. 자, 저당권이 유효하게 된다. 이때 채권을 담보하는 김 씨 아파트는 저당물, 담보를 제공받은 박 씨는 저당권자,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해준 일정 금액이 피담보 채권이다. 자, 피담보 채권은 보호받으려는 채권자의 채권을 말하고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변제해야 될 채무가 된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간단히 해도 되고 아니면 어려우면 이제 옆에다가 간단하게 써보면 되겠죠. 자, 박 씨하고 김 씨 사이에 자, 박 씨가 김 씨에게 자, 대출을 해줬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그리고 자, 혹시라도 김 씨가 안 갚을까봐 김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자, 담보로 제공했고 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박 씨를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 그리고 김 씨를 채무자, 빚을 진 사람이죠. 나중에 갚아야 될 채무를 지는 사람. 그리고 박 씨가 가진 권리를 뭐라고 한다? 피담보 채권. 채권은 채권인데 담보가 있는 채권이다. 이런 관계에 지금 있게 된다. 나중에 이 담보든 아니면 돈이든 이 사람한테 김 씨는 돈을 갚아야 돼요. 자, 다음 단락 갑니다. 자, 이례적 채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 거래상의 채권을 담보받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는 저당권에 대한 얘기만 나왔는데 자, 저당권 중에서 이 하위 개념으로 또 근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럼 이 근저당권의 특징은 자, 일회적이 아니라 자,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채권을 담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자,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하나로 특정하지 않으며 최고액만을 정해놓고 앞으로 생길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다. 피담보 채권은 변동되다가 확정시를 기준으로 고정됐는데 이를 근저당권의 확정이라고 한다.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확정 이후 소멸 혹은 추가된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거기 밑줄. 자, 근저당권의 확정이란 개념은 중요해 보이죠? 그런데 확정된 이후에 소멸된 것은 아니면 추가된 것은 자,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체크해 두십시다. 자, 가령 자, 예시 들고 있어요. 자, 역시 요 근저당권에 대한 예시와 자,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을 1대1로 대응하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근저당권 설정 시 피담보 채권으로 A와 B가 있었는데 자, B가 소멸하는 반면 C가 새로 발생해 근저당권이 확정되었다. 중요합니다. 확정됐어요. 자, 그러면 자, 근저당권을 자, 설정했을 때 자, 피담보 채권으로 자, A와 B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가 후에 소멸됐고 C가 발생한 후에 근저당권이 확정됐고 그 이후에 D라는 채권이 추가됐어요. 그럴 때 앞의 내용에 의하면 D도 어때? 자, 그 채무로 담보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A와 C만 자, 채권으로 지금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이후 그다음 자, 근저당권은 설정할 때 채권 최고액을 정하고 이것도 등기부에 기재한다. 이때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 채권만이 담보가 되지만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면 최고액까지로 제한한다 그랬습니다. 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자, 미리 약속합니다. 나는 얼마까지만 자, 담보를 해줄 수 있어. 내가 변제를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정한 다음에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이게 바로 여기에 된 용어로 실제 피담보 채권이죠. 실제 피담보 채권. 그러면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자, 둘 중에서 큰 것, 작은 것, 둘 중에서 작은 것만 나중에 변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 즉 설정된 채권 최고액과 그 다음 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중 적은 것, 자, 돈의 액수니까 적은 것만
어때요? 그 담보가 된다. 자, 그래서 A의 또 사례가 나와요. 자, 하나의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자, 김 씨가 박 씨 말고도 이 씨, 최 씨와 채무 관계가 있어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면 하나의 아파트의 담보가 여러 개입니다. 자, 1번, 2번의 방식으로 근저당권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를테면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박 씨 앞으로 설정되기 전에 자, 이 문제를 풀려고 딱 보니까 자,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자, A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A라고 표시돼 있을 때는 A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와서 읽을 수고를 덜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례를 통해서 글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19번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19번 문제 이렇게 봤더니 각 사람들의 채권 최고액의 액수와 채권 최고액은 없고 그 확정된 날짜와 이제 그 확정된 채권액만 지금 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연결돼서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읽어갈게요. 자,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박 씨 앞으로 설정되기 전에 이 씨 앞으로 채권 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추후에 최 씨 앞으로 채권 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 우선순위 1번은 이 씨, 2번은 박 씨, 3번은 최 씨가 된다. 자, 여기까지 읽고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에 봤더니 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언제 확정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자, 근저당권 설정 시 이렇게 해놓고 자, 맨 앞에 이렇게 줄이 4개가 있어요. 자, 각각 4명이 자, 이렇게 있고 요 맨 마지막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8, 6, 4, 2 아마 이게 그냥 액수를 이제 2억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자, 근저당권 설정 시에 첫 번째, 자, 박 씨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 부분의 값만 잘 보면 돼요. 자, 1억 8천이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 시에 누구한테? 자, 박 씨에게 이 사람은 2번이죠. 자, 가지고 있던 채무가 1억 8천이었다. 자, 그리고 여기는 3억 3천 이렇게 돼 있고 자, 3억 3천은 쭉 보니까 자, 최 씨죠. 최 씨는 3번이었네요. 자, 그리고 자, 처음에 4억 2천으로 설정돼 있던 사람은 이 씨네요. 이 사람은 중간에 5억에서 마지막에는 자, 8억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씨고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우선순위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저당권 설정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뒤에 있는 경매 신청 시.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매각대금 완납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채권 최고액이 자, 얼마인지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보통은 A 부분만 읽고도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보기를 읽어보니까 자, 이 A 부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답을 얻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일단 이 상황을 봐둔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을 읽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 A를 읽고 보기를 먼저 보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A 부분의 내용을 이 그래프와 함께 좀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다음 단락을 읽어보면 자,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자는 저당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 저당권 순위와 상관없이 어느 근저당권자라도 자기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요거 좀 중요하겠죠? 저당권 순위와 상관없이 뭐는 먼저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 임의 경매를 개시하여 부동산 매각 절차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는 매수인을 정하고 낙찰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면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저당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 매각 대금을 법원에 완납해야지만 저당권이 사라진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완납하면 모든 근저당권이 소멸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근저당권자들은 매각 대금을 배당 이렇게 나누어서 받게 되는데 자, 다음 단락. 근저당권이 확정되어야 배당이 가능한데 당사자들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경매 신청을 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 자, 주어를 잘 보세요. 자, 주어가 누구냐면 경매 신청을 한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그 보기에서 보니까 자,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면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2번인 요 박 씨가 자, 경매를 신청했다. 자, 그러면 박 씨의 경우에 자, 채권이 확정되는 건 언제냐면 저당권 설정 시,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자, 박 씨에게 있어서 확정된 맨 끝에 자, 확정된 채권 이따가 채권 최고액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표 형식으로 채권 최고액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자, 박 씨의 경우에는 자, 앞에 A 부분으로 가면 자, 박 씨는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설정했는데 지금 확정된 채권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작은 것만큼 담보된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담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계속 읽어보면 자, 경매 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그랬어. 그럼 매각대금 완납 시인 요때 자, 채권이 이제 채무액이 채권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액수를 봤더니 자, 이 씨는 8억, 최 씨는 4억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본문 A 부분에 보면 채권 최고액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이 씨 앞으로는 채권 최고액이 6억이고 자, 확정된 건 8억이 되겠죠. 그리고 자, 최 씨의 경우에는 자, 채권 최고액이 4억이고 확정된 것도 자, 요때를 봐야 되니까 이 완납시 자, 그래서 자, 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둘 중에 작은 거니까 6억. 자, 둘 다 똑같죠? 그러니까 4억 그리고 이쪽도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담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매각대금으로 얼마? 자, 총 매각대금이 자, 부동산이 팔린 것이 이제 9억 원입니다. 그러면 9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제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자, 1번 갑니다. 자, 아파트를 담보로 김 씨가 근저당권 설정 시 발제한 실제 채무는 더해보면 10억이 안 되겠죠. 자, 2번. 자, 담보되는 금액은 둘 중에 작은 거니까 6억, 4억, 2억 맞습니다. 4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 간 액수가 가장 작은 사람은 자, 두 개가 똑같은 최 씨겠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자, 4번. 배당에 따라 근저당권자로서 이 씨는 자, 순위가 몇 번이니까 1번이니까 이 사람 거 모두 변제하고 나서 나머지를 변제하게 되겠습니다. 맞고요. 자, 그러면 결국 얘 6억 주고 나면 2억이 남죠. 전체 매각대금이 9억이니까 3억이 남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2순위자인 박 씨 2억은 다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4억 중에서 남은 8억 빼면 1억 남죠. 총 1억만 받을 수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으면서 그냥 19번을 해결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16번,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그 본문에 보면 자, 배당에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매각대금 한도 내에서 근저당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자에게 배당되어 담보가 되는 만큼 변제에 충당된 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에 충당된다. 그래서 충당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낮은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이 모두 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최 씨는 이제 4억을 다 못 받고 1억만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순서가 약간 조금 막히긴 했는데 마지막 단락까지 읽고 나니까 이제 19번 문제를 다 풀 수 있었어요. 자, 16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피담보 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밀린 금액이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자, 2번 갑니다. 법원의 경매 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해도 자, 근저당권은 우선적으로 남는다. 자, 위에 6번째 단락 마지막 보면 완납을 하면 모든 근저당권이 소멸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기 때문에 2번은 정확히 틀리고요. 그 다음에 3번 누군가 대상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소멸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낙찰받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법원에 완납해야 되겠죠. 여기서 낙찰이라는 거는 이것은 너에게 경매되었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말하고 아직 돈은 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자, 가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아까 우리 따져봤더니
확정된 것은 A와 C였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8번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하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 권리를 다수로 설정하는 거 가능하죠. 네 번째 단락 앞부분 보면 있었어요. 자, 법에 규정되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되면 설정할 수 있다. 자, 근저당권은 아까 봤을 때 자, 자, 뭐의 하위 개념이었냐면 여기 선생님이 지웠는데 자, 아까 물권의 하위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권은 계약으로 정할 수 없고 1단락에 보면은 자, 법에 규정된 것만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3번 이 권리를 가진 채권자, 근저당권자와 그다음에 일반 채권자는 자, 변제를 받을 때 동등하다. 자,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그 넷째 줄 끝에 다른 채권자들이 더 있어도 그들을 제치고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이 우선 배당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4번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설정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할 수 없다. 자, 아까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필요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네 번째 단락을 딱 가서 봐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자, 위로 쭉 올라가서 두 번째 단락 봤을 때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설정 계약이 필요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계약이 먼저 있어야 돼. 그 계약이 바로 당사자들 의뢰 합치겠죠. 그래서 18번에 4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저당물의 점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하위 개념이죠. 그런데 저당권 개념을 이렇게 봤을 때 두 번째 단락에 넷째 줄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어휘 문제는 자, 어렵지 않게 출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있는 소설하고 이제 시나리오 지문입니다. 소설은 우리 연계된 지문이죠. 그 이호철의 판문점인데 그 앞부분 줄거리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후 진수는 만났던 기자를 떠올리기도 하고 이거 우리 교재 수특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부분이고 200년쯤 뒤에 판문점을 상상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판문점이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본문은 200년쯤 뒤에 판문점을 상상한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판문점에 대한 묘사 쭉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첫 번째 줄에 판문점 근처에 이렇다 할 집이라는 없고 부속 건물만 있다. 판문점 앞은 들판, 뒤는 펑퍼짐한 언덕. 그리고 지금의 개성시 통문로 거리가 앞, 문화회관 벌판이 뒤편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몇 년 후, 지금과 다른 200년 후의 모습을 지금 상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이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아주 재밌는 영화인데 자, 보니까 자, 전쟁 중 북으로 이동했던 인민군 치성택기 영의 일행과 부대에서 탈영한 국군 현철 상상 거기다 체크해야 되겠죠. 지성택기 영의, 자, 인민군, 그 다음에 현철 상상은 국군 이렇게 하고 동막골에서 우연히 만나 대치하게 된다. 자, 쭉 읽어보니까 자, 오른쪽에 자, 영의가 말합니다. 자, 상위 동지 아니 군대 업돼서 왔는데 그럼 군대 업돼서 왔는데 자, 국군을 의미하겠지? 그래서 국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국군이 있었나 봐요. 결정하는 것마다 와 이럽니까? 자,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치성이 아마도 영의보다는 높은 직급인 것 같아요. 자, 택기가 말해요. 10발 한 짝에 있습니다. 우리는 셋이고 적에는 둘입니다. 자, 인민군 셋, 국군 둘이네요. 확 까치읍시다. 자기들이 수가 많으니까. 자, 치성, 전사동무 그냥 내 뒤에 있으라오. 자, 영이 쫄랑거리며 일맨 들지 말고 가만 좀 있으라오. 여기까지가 인민군들의 대화고요. 그다음 상상과 현철, 말투가 딱 우리 대한민국 말투죠. 자, 수적으로 우리가 밀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걱정합니다. 그러게 그냥 지나쳐 가다니까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 상상도 현철을 어때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되는 게 없어. 자, 현철 무섭게 인민군을 노려보다 소리 지른다. 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인민군 셋을 침묵하는데 아까 우리 앞부분 줄거리 나오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이 있죠. 자, 달수 안 들려요? 부르는 것 같은데 달수처 우리한테 말해요. 전해줄 테니. 자, 여기 있는 달수와 달수처는 마을 사람들이구나. 자, 요거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자, 치성 와 방아쇠 손가락 집어넣어서 당겨야지. 자,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빈정대고 있죠. 영희 상위동지 거 괜히 세게 나가니 마시라요. 우린 총알도 없는데 자, 알고 보니까 총알도 없이 겁만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현철과 상상이 말합니다. 자, 나가서 제대로 한번 붙자.
자, 그러니까 상상이 자, 수적으로 밀린다. 인민군 3명인데 우린 2명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현철이 죄 없는 마을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일단 나가자. 아, 그러니까 C에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붙자고 한 이유는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구나. 자, 석용이와 촌장이 근데 우리 때문이면 괜찮아요. 아, 석용과 총장은 누구구나. 마을 사람들이겠구나 하면서 자, 우리 때문이라면 괜찮으니까 여기서 싸우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코믹한 것 같아요. 자, 치성. 자신의 빈 총이 의식됐는지 고민하다 이를 악물고 수류탄을 빼듭니다. 이제 사태가 좀 커지죠. 자, 내 말 잘 디드라우 하면서 이제 그 겁을 줍니다. 자, 영희와 택기도 눈치챘다. 총을 집어던지고 모두 수류탄을 꺼내. 뭘 눈치챘죠? 총에 총알이 없다는 거를 이제 눈치챈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류탄을 던지면 모두가 다 이제 망한다. 자, 그래서 내 마을 사람들, 그게 중요합니다, 밑줄. 마을 사람들 치성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치성, 뭐 이런 것들이 야 말 같지 않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 서로 눈치를 보다 하나둘 손을 올린다. 하지만 이때 손을 올리는 것은 그 수류탄이 뭔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눈치를 보다가 다들 올리니까 따라 올리는 것 뿐이죠. 아마도 이 마을 사람들은 지금이 전쟁 상황이고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자, 왼손을 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른손을 들기도 하고 코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현철의 소통 가늠자로 보이는 흥분한 치성의 얼굴. 자, 현철도 지금 총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은 수류탄을 들고 있고 대치 상황,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현철 표정이 불안해집니다. 수류탄을 보고 수류탄을 던지면 다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장면 촌잔진 마당입니다. 자, 군인들 자, 지칠 대로 지쳐있고 자, 김 선생 마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을 보냅니다. 공부도 하고요. 자, 그러다가 자, 그 다음 줄 보니까 수류탄을 쥐고 있는 택기. 자, 아마도 지금 시간이 경과될 동안 다들 수류탄을 던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손에 그냥 들고만 있었나 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손이 저려가요. 이런 것도 되게 코믹하죠. 그러다가 자, 던지려고 던진 게 아니라 졸다가 손에 힘이 떨어져가지고 수류탄이 떨어집니다. 자, 수류탄이 굴러가는 대로 이연의 시선도 따라가죠. 근데 자, 특이하지? 배시시 웃는 이연. 자, 이연은 지금 수류탄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평상 밑을 굴러 현철의 발에 맞고 멈춰서는 수류탄. 뭔가 부딪히는 느낌을 뜨고 느낌에 현철이 눈을 떴습니다. 자, 수류탄인지 현철은 알고 있죠. 마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위험해, 모두 피해. 자, 했더니 자, 악 소리를 지르며 급하게 수류탄을 끌어안고 엎드리는 현철. 현철이가 이제 희생을 하려고 하는 거지. 자, 놀란 군인들은 사방으로 피합니다. 자, 폭발 일보 직전이고 현철이가 이제 터지겠지 하고 이를 악물고 있는데 잠잠해요. 자, 보니까 어때요? 그 아래. 자, 불발탄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인민군을 본다. 자, 비웃듯 코웃음을 치고는 불발탄을 뒤로 던집니다. 인민군들 좀 창피해요. 왜? 자기들 무기가 별 볼 일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수류탄도 한번 보는데 자, 갑자기 폭발음이 나면서 아까 불발탄인 줄 알았던 게 이제 터집니다. 근데 여기가 아주 재밌죠? 자, 이 폭발음과 함께 터진 수류탄과 함께 곡물들, 곡식들, 옥수수들, 여기 강원도라서 그래요. 팝콘이 돼서 옥수수가 그 수류탄의 열기에 팝콘이 돼서 이제 튀겨져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벚꽃이 날리는 것처럼 아름답고 자, 그 다음 단락. 이연이 아까 좀 이상했죠? 수류탄이 굴러가는 걸 보고 웃었던 그 친구야. 웃음 띤 얼굴로 팝콘비 사이로 걸어 들어가서 신비로운 춤을 춥니다. 되게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 펼쳐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넷째 줄에 촌장집 마당은 묘한 기운으로 출렁이고 신비한 음악 소리와 이연의 몸짓, 환각에 휩싸이는 군인들 그리고 누구도 자, 누렁이까지도 다 들었대요. 하품을 하면서 이제 잠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아주 긴장됐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갑자기 아주 편안한 상황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유일하게 현철이만 잠들지 않으려고 지금 막 애를 쓰고 있죠. 자, 21번 갑니다. 자, 가와나에 대한 설명이야. 가는 소설, 나는 시나리오죠. 장르상 특징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특별히 따로 없고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장면을 보여주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쭉 읽어보니까, 자, 나머지, 자, 1번, 기역입니다. 자, 기역은, 자, 남문인데요. 자, 문인데요. 남문 사용자는 남문만, 북문 사용자는 북문만 사용하라. 한 걸로 봐서 남북의 경직된 관계 맞고요. 아직 하나로 조화되지 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자, 살기가 등등해서 서성인다. 자, 남과 북의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 그래서 아직도 정치적 갈등 상태가 아주 예민하게 펼쳐지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갔더니 자, 이렇게 되면 그 테이블 한가운데로 가로진 흰 줄이 제법 경계선다운 육중함을 지니고 부각된다. 그래서 경계선의 어떤 무게감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흰색, 묵직하다 이렇게. 자, 감각적이라는 거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으로 인지할 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분단 상황에 있는 남북의 모습을 육중한 무게의 흰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번에 자, 리을 갑니다. 자, 리을.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고 민족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존먹는 일이었던가 했는데 자, 판문점 일대가 다른 모습으로 바뀐 상황을 제시하며 사라진 공간에 대한 그리움. 지금 판문점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 판문점이 사라진 걸 그리워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남북 대치 상황이 펼쳐지고 이제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을 지금 표현한 것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좀 이상하네, 틀렸죠. 그리고 5번. 자, 우리 남북의 경계선이 변소 속의 병기였다. 이걸 통해서 조금 이 그 상황을 풍자하고 냉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자, 무쇠 테이블. 자, 무쇠 테이블이야. 그래서 남북의 경직된 상황이 새와 같이 아주 차갑고 무겁고 냉혹한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수류탄은 전쟁 상황의 어떤 그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번. 자, 나의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1번. 자, 폭발음으로 날아가는 지붕이 해학적이진 않죠. 웃기진 않죠. 이거는 좀 위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노란색의 색채 이미지와 벚꽃 이미지를 통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 아니죠. 지금 이제 농작물들이 다 타서 떨어지는 것을 벚꽃 같다 해서 사실적이 아니라 되게 환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자, 밥콤비사에서 춤추는 이연은 자, 현실 도피한다기보다는 어떤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겠죠. 4번. 하품하는 누령이는 무기력하다기보다는 어때요? 좀 편안한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5번. 자, 잠드는 군인들의 모습도 인물의 심리들이 편안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25번 적절하지 않은 거 선생님이 아까 읽으면서 일부러 강조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수류탄이 뭔지 지금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26번. 자, 이 두 작품을 연계해서 출제한 선생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문제죠. 판문점과 동막골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고 있는 두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보면 자, 동막골은 지금 군인들 외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주 전쟁과는 무관하게 인간애를 지키면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공간이죠. 그래서 인간미 있는 삶을 통해 전쟁의 비인간적 모습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거의 틀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훗설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훗설은 자, 철학자 이름인데 자, 이 사람은 자연과 같은 공간 안에서 경험되는 대상들은 기하학적 도형의 형태가 아닌 추상적 형태만을 보여줄 뿐이므로 기하학이 과학에 응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조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자, 자연의 어떤 그 모습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과학이죠. 그래서 자연을 자, 뭐 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학 자체를 어떤 모습으로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 단락에서 같은 용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형태를 지닌 것으로 자, 바꿔야 돼요.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연에 대한 조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추상적인 형태로 바꿔야지만 이제 과학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자, 조작이라는 것은 자, 유형적 개념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 형태를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은 현실화될 수 없는 개념을 구체적 현실로 이행시킨다라고 해서 자, 유형적 개념으로 바뀌는 이 말 자체를 이념화한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래서 자, 훗설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념화가 무엇인지 이게 포인트겠네. 자, 이념화 밑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두 번째 단락 갑니다. 그는 공간을 한정된 유형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자, 공간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기하학적 공간의 유형적 개념으로 점, 직선, 평면 등을 구정하고
공간은 대상의 일부 속성에 주목한 유형적 개념으로 구성된 일종의 수학적 집합인 한정다수체가 된다고 보았다. 자, 너무 어렵죠? 일단 한정다수체 여기 체크합시다. 그럼 주어가 뭔가 봤더니 자, 공간은 이게 주어죠. 그래서 공간은 대상의 일부 속성에 주목한 유형적 개념으로 구성된 일종의 수학적 집합인 한정다수체다. 그랬으니까 이 공간이 곧 한정다수체다. 이런 뜻이고, 그럼 이름이 왜 한정다수체인가 봤더니 여기에 붙어있는 이 한정이라는 것은 대상의 자, 어떤 속성에만 주목했냐면 일부 속성. 자, 나뭇잎이면 그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이 아니라 그 형태라던가 점선면의 일부 속성만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다수체, 한정다수체 전체에는 그 옆에 있는 유형적 개념으로 구성된 자, 수학적 집합이다 그랬는데 요 유형적 개념이 도대체 뭐냐? 자, 앞에 있는 유형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면 둘째 줄에 자, 유형적 개념으로 점, 직선, 평면을 구성하였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유형적 개념이란 점, 직선, 평면인 거야.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자, 1문단하고 연결하면 자연에 존재하는 자, 추상적 형태로 만들어질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점선면으로 바꾸어서 그것들의 자, 집합으로 다시 표현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무한히 반복되는 축소 과정에서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유형적 개념을 점. 그죠? 자, 그리고 모든 기하학적 대상을 구성 원리에 따라 점으로 설명하였다. 가령 1차원인 직선은 0차원인 점 2개로부터 구성되며 2차원 평면은 1차원인 직선 3개. 자,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하면 n차원의 기하학적 대상은 n-1차원의 구성 요소를 n+1개 원소로 갖는 집합을 형성하는 원리에 따라 구성된다. 자, 이것을 명제로 도출할 수 있었대요. 거기 밑줄 쳐놓으면 되겠지? 자, 공간은 집합으로 구성된 기하학적 대상들의 총체, 즉 기하학적 집합이 다시 집합을 형성하는 기하학적 공간으로 이해되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 속에 존재하는 공간인데 이것을 한정 다수체로 이해하면서 자, 기하학에 있는 무엇으로 자, 점선면이라는 어떤 그 유형적 개념들의 집합인 자, 무슨 공간으로 자, 이것이 기하학적인 공간으로 기하학적 공간으로 점선면의 합으로 이제 변형이 됐다. 그냥 자연의 공간을 기하학적인 공간으로 이제 변형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연이 수학적 집합으로 변형되어 근대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포섭되어가는 역사적 과정을 자, 그러면 앞에 단락에 보니까 자연을 과학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공간을 이런 한정적 다수체, 즉 대상의 일부 속성만을 관찰해서 점선면으로 만든 수학적 집합으로 바꾸어서 이제 여기는 기하학에는 과학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자, 과학에서는 이 자연을 어때요? 기하학적 공간으로 만들어서 연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그것을 근데 단계로 구별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형태적 측면을 이념화했다. 형태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것은 쭉 읽어보니까 자, 별다른 장애 없이 직관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자, 요 한정 다수체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형태를 추상화하는 거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계로 대상의 운동과 감각적 내용을 수학화했대요. 자, 우리 자연에 있는 형태를 기하학으로 나타내고 우리가 봐도 쉬워 보이는데 운동이나 감각까지도 수학화했대요. 그래서 경험 가능한 사물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며 색깔과 같은 감각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공간적 특성이 아니어서 간접적으로 이념화된다고 하였다. 자, 아까 형태는 직접적 이념화였다면 자, 운동이나 감각은 간접적 이념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밀하게 읽어야 될 게 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경험 가능한 사물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자, 운동 감각까지 있다. 이 두 개의 특징은 둘 다 경험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공간적 특성이 아니어서 요 감각은 공간적 특성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형태라는 거는 공간적 특성이지만 운동이나 감각은 공간적 특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경험에 관련된 거지만 얘는 공간이고 얘는 공간과 무관하다. 요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념화돼요. 공간과 관련되지 않은 조금 더 추상화된 거니까. 자, 먼저 갈릴레이는 자, 학자 이름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따가 뒤에 27번에 4번이나 5번 선지에서 학자들이 뭐라고 했나 물어볼 때, 자, 흔히 안구 운동이라고 하죠. 이 갈릴레이 동그라미 친 이 주변을 읽어보고 맞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자, 갈릴레이는 운동을 공간적 크기로 표현하면 간접적으로 이념화하는데 운동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시간, 거리, 속도와 같이 공간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운동 요소만 기하학적으로 구성하는 한편 비공간적 요소인 무게, 저항, 마찰 등은 제어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감각적 내용의 간접적 이념화는 데카르트에 대해 설명하는데 데카르트 동그라미 치시고요. 데카르트는 빛을 밝음, 어둠과 같은 감각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방사되는 입자로 정의함으로써 수학화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다. 뭐 이렇게 쭉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 여기서는 수학화, 아까 수학적 집합으로 만든다. 이 얘기가 좀 중요한 것 같다. 그 정도 파악하고 자, 데카르트, 갈릴레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공간적 관계를 함수 관계로 대치시키는 형식화다. 자, 세 번째로는 자, 공간적 관계를 함수 단계로 바꾼대요.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식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이 단계에서는 직선이나 원 등은 공간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함수로 수식화되었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라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까는 자, 처음에는 자, 공간적인 특성이 아니어서 간접적으로 그냥 운동 감각의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네 번째 단락의 셋째 줄 끝에 공간적 특성이 아니어서 간접적으로 이념화한다고 해놓고 그 아래 공간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운동 요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공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있는 기하학이 반드시 공간에 바탕을 두지 않아도 성립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기하학이 모든 대상 영역을 포괄하는 보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거기는 공간 영역도 있었으니까 그냥 세모로 고치시고 이 상대적인 관계에서 자, 이 모든 대상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보편성을 가지게 되었다. 자, 이 정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공간은 어떤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으로 파악되며 그것이 경험적으로는 도저히 표현될 수 없는 경우라도. 그럼 아까까지는 경험적인 세계였지만 지금은 경험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세계까지도 이런 함수 관계를 통해서 표현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쭉 내려가면 자, 점선 사이에 수식의 의미를 부여하고 기하학의 각 명제는 대수학의 정리로 바뀌게 된다. 그리하여 공간의 학문인 기하학의 명제는 수식의 개념으로 변환되고 정리 증면도 수식 연상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오면 공간에 관해 논의됐던 기하학이 자, 함수라는 어떤 수식의 개념으로 추상화돼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락 갑니다. 이러한 발전은 기하학을 경험적 직관에 구성되지 않는 수식 연산 형식의 집합이 되게 함으로써 평면 위의 기하학을 다루던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곡면 위의 기하학을 다루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거기 체크해야 되겠죠? 자, 유클리드 기하학은 평면 위의 기하학이라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곡면 위의 기하학이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하위 개념이 리만 기하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클리드 기하학은 자, 평면 위에서 성립하는 반면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자, 곡면 위에서 형성될 수 있고 자, 이것의 하위 개념으로 리만 기하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읽어보면 자, 리만 기하학의 공간론은 아주 특이하죠. 자, 중력을 곡면 공간의 효과라고 한대요. 거기 밑줄 치시고 자, 공류를 4차원의 시공간에 적용시켜서 시공간 공류라고 부르고 자, 마지막 밑에서 셋째 줄 이 방정식을 통해 별빛이 태양 부근을 지날 때 그 경로가 구부러지는 것이나 중력에 의한 별빛 스펙트럼의 적색 이동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거기 별빛이 구부러지는 것, 이게서 곡면에서 이루어지는 기하학이 가능해졌다. 자, 마지막, 자, 결국 한정다수체를 다루는 수학은 자, 처음에 이런 한정다수체, 점선면의 집합인 그 평면 위의 기하학을 다뤘던 그 학문이
추상적인 존재 형식을 밝혀내는 존재론이 되었으며, 자, 뒤로 갈수록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 이게 바로 추상적인 영역하고 비슷한 말이죠. 경험 세계가 아닌 거,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것에까지 이제 사고방식을 확장시켜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후설은 방법이 곧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집합론으로 완성된 현대 수학이 형식적 존재론 혹은 자연의 선험적 존재론이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요거는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의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영역이 바뀌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7번 갑니다.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은 당연히 틀렸죠. 1단락의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정확히 틀린 것은 그냥 틀렸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28번 가겠습니다. 자, 후설의 논입니다. 자, 지금 보기에 있는 게 후설이 실제로 한 얘기고요. 자, 이거랑 선지랑 연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기에 있는 문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1번, 자, 기억을 고려할 때 한정 다수체의 원소는 구성 요소의 형식적 관계로 결합한다. 그대로 기억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맞고요. 2번, 니은을 고려할 때 한정 다수체의 유형적 개념은 기하학적 대상을 추상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거기 니은에 보면 자, 한정 다수체를 정의할 때 추상되며 이랬어요. 추상되며. 그래서 추상화했다랑 똑같은 말이죠. 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자, 디귿을 고려할 때 한정 다수체의 원소는 대상의 모든 속성을 반영한다. 그런데 디귿에 자, 한정 다수체는 원소로 구성된 전체이며 임의의 원소를 결합시키는 방식만큼 다양한 다수체가 있다 그랬는데요. 자, 본문에 보면 아까 한정 다수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대상의 일부 속성에만 주목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디귿 3번 선지는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4번, 5번은 보기에 있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니까 자, 맞다는 거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9번 갑니다. 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면 나머지는 기억, 니은 주변을 잘 읽어보면 돼요.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에서 거의 다 찾을 수 있는데 5번 갑니다. 자, 디귿은 자, 본문의 디귿이 자, 다섯 번째 단락의 첫째, 공간적 관계를 함수 관계로 대치시키는 형식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디귿은 공간으로 포상되는 대상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내포된, 여기서 틀린 것은 경험 가능한 속성만, 이게 틀렸죠. 왜냐하면 아까 요 세 번째는 경험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함수로 포함되게 해서 그 기하학의 어떤 외연, 대상을 확장시켰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5번에 경험 가능한,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인지, 그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무엇이 변했는지를 글을 읽으면서 너네들이 포착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경험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중요하겠구나. 요거를 찾아낼 수 있었으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0번 갑니다. 자, 30번 문제는 좀 내용을 이해해야 할 수 있는데, 자, 보기에서 1919년 에딩턴이 이끄는 천문학 탐사대는 개기일식 때 태양으로 일직선상 뒤에 위치하여 보이지 않아야 할 별을 관측하였다. 자, 개기일식이라는 거는 달 때문에 태양이 아예 가려지는 거고, 자, 그 이론에 따르면 별이 태양 뒤에서 숨어서 안 보여야 될 것인데 별이 보였단 말이죠. 자, 이것은 빛이 어떻게 됐다? 태양 위에서 이렇게 휘어져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 그 B의 마지막 부분에 별빛이 태양 부분을 지날 때 경로가 구부러진다는 것에 이제 어떤 증거가 될 텐데요. 4번 볼게요. 보기의 개기일식은 공면 공간의 효과를 강화시켜 시공간 공유를 크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개기일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의 휘어짐이 우리 눈에 어때요? 보일 뿐이죠. 지구상에 있는 우리 눈에. 그래서 공면을 더 뭐 크게 한다거나, 자, 이런 것은 전혀 본문에서 찾을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자, 31번 갑니다. 자, 가의 의미. 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방법이 곧 존재가 되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자, 이 처음에 얘기했던 기하학의 방법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이 자연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추상적 형태인 기하학적인 어떤 그 점선면으로 이제 바꾸어서 자연을 이제 묘사하고 생각하는, 자, 이런 방법론으로 시작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자연을 연구하다 보니 경험적으로 경험하게 관측이 가능한, 그러니까 감각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이 가능한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 세계를 벗어난 추상적인 세계까지도 이런 방법론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찾아보면 1번 기하학의 대상 영역이 자, 경험적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처음에는 경험적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게 된 것이 기하학인데, 자, 그 방법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논리적 엄밀성을 갖춘 수식 연산, 즉 추상적인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개념에까지도 그 대상 영역이 확장될 수 있었다. 1번이 정확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2번은 어휘 문제니까 넘어갑니다. 자, 뒤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시 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고전소설하고 역사지문은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고전시가도 아주 드물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히 답과 관련된 것만 보면 43번에 4번 공간적 거리감은 가에서 그 중간 부분 뭐 천리 말리기를 뉘라서 찾아갈 고, 자, 요런 표현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나에 보면은 밑에서 7째 줄 보면 뭐 장공은 말리오 뭐 이런 말 나오죠. 이제 그 하늘 위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명월이 임금이고 그 사이에 이제 구름들이 끼어서 이제 임금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게 장공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하늘 말리나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은 4번입니다. 그리고 44번은 너무 쉽게 해결되죠. 왜냐하면 보기에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가는 나의 개인이 탄핵된 게 문제고, 그다음에 가는 개인이 탄핵된 게 문제고, 나는 국가의 불운을 지금 한탄하는 노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선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번 가면 자, 가와 나 모두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라면 나는 이제 국가 전체를 걱정하는 거다. 그래서 3번만 맥락에서 어긋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45번 보면 그 리을에 자 뭐라고 했냐면 매화 한 가지 개영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이, 자, 매화의 은은한 향기를 암향이라고 합니다. 자, 날 조쳐 시름한다. 나를 쫓아서 시름, 걱정을 하는구나 그랬어. 매화가 지금 나를 쫓아서 시름하죠. 그러니까 이 매화는 임금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해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화자를 그리워하며 지내는 임의 마음을 보여주는 소재다. 이거는 정확하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 이제 흐름상 공통점, 차이점을 추상화해서 판별하는 거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날까지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특수안에 나오는 문학 작품, 특히 고전시가 작품은 내신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날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